안녕하세요. 기능과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진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IBS 얘기했잖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대가를 모셨습니다. 아주 저희 채널의 영광인데 저희가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 시간이거든요. 토요일 오전에 대국민 강의 같은 거 하시고 오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시간 안녕하십니까. 주셔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제 소화기 내과 네네. 전공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이 IBS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쪽을 선택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소화기 내과가 대부분 내시경 네, 위주로 지금 맞아요. 하고 있고 네. 위암 위주인데 제가 근무하던 병원이 3차 대학병원보다는 자병원에 있었는데 거기는 2차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차와 2차 사이에 그런 환자들이 좀 많았어요. 단순하게 소화불량이나 배 아픈 환자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 소화학회를 갔는데 제 생각과 달리 과민성 장증후군, 기능성 소화불량 이런 섹션이 훨씬 큰 거예요.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이쪽 분야가 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아. 들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민성 대장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아직도 더 많죠. 전 세계적인 유병률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예를 들면은 기준에 따라 다른데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기준을 배가 아픈 것 기준이지만은 과거에는 배가 아픈 거 말고 불편감, 영어로 하면 디스컴포트라고 네, 네. 그것도 포함을 했었거든요. 네. 그 디스컴포트라는 단어가 애매한 거예요. 그쵸. 주관적이고. 그리고 과민성 장증후군을 진단하는 그 기준을 만드는 로마 파운데이션에서 네, 그거를 빼버렸어요. 순수하게 복통만 있는 경우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환자 수가 좀 줄었죠. 왜냐하면 조금 엄격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 이상.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경우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지 한 네네. 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증상, 키 증상은 복통입니다. 배가 아파야 되고요. 동시에 배변의 횟수가 변하든지, 그러니까 더 많이 본다든지 적게 본다든지, 아니면 형태가 변할 수 있어요. 설사로 가든지 변비로 간다든지. 그런데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병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진단을 하자고 하면 6개월 이상 전에부터 증상이 시작되고 네. 최근은 3개월 동안 증상이 계속 있어야 네. 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증상 기준을 딱 맞춰서 하다 보면은 환자가 좀 없어요. 원래 그 진단 기준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너무 다양한 환자군에서 뭔가 연구를 하고 싶고 네. 명확한 어떤 병리 기준을 찾기 위해서 순수하게 환자를 모아놓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연구용으로 사실은 딱 엄격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은 그걸 기준으로 하지만 환자의 그 증상을 바탕으로 해서 넓게 잡고 그렇죠. 과민성 보통, 대장 증후군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저는 저희 환자 중에 피부 질환이 있지만 과민성 대장이 있는 환자들을 꽤 많이 보는데 교수님 진료실에서도 과민성 대장으로 왔지만 네네. 피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한두 분 정도는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오히려 이제 저희 쪽에서 오면 두통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울 불안 이런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시긴 해요. 근데 이제 피부 쪽은 제가 사실은 잘 앞으로는 좀 아, 관심 네. 갖고 많이 봐주시면 관심, 많이 있지 않을까. 요즘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단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치료하세요? 아, 어떻게 치료. 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어려운 측면이 과민성 장증후군은 하위 I형을 좀 나눕니다. 서브그룹 설사형 과민성 장증후군,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 이게 섞여 있으면은 혼합형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환자가 아니잖아요. 변비 환자, 설사 네네네네. 환자가. 일단 진단도 좀 애매하고 어렵는데 왜 생기는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뭐 몇십 년 동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명확한 건 없고 마땅하게 하나 딱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환자의 주된 증상인 설사냐, 변비냐에 따라서 먼저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통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통증이 없는 환자는 과민성 장증이 아니고 그러니까 설사는 하는데 통증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는 기능성 설사 환자가 되는 거고 변비가 있는데 복통이 없다 그러면 만성 변비 환자가 되는 거죠. 각각 나눠서 치료하는 거고 복통이 있으면서 양쪽 증상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변비 형태에 따라서 치료를 참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설사가 있는 환자는 이제 설사를 조절하는 약을 그렇죠. 드시고 네네. 변비가 있는 환자는 배변을, 변비를 조절하는 약을 맞습니다. 쓰시고 네. 그 외에 다른 걸 봐주시는 건 어떤 그 다음에 게 있으세요?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장내 미생물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흔히 쓰는 게 저희가 뭐 유산균 뭐 이런 거 쓰는 네. 거고 요즘 말로는 정확한 표현은
프로바이오틱스 쓰는 거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건 음식입니다.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수님하고 사실 안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 채널까지 모시고 많이 교류하게 된 이유는 저는 제 환자를 치료하는데 피부과 환자죠. 교수님은 교수님 환자, 소화기 환자를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다라는 데 둘이 어느 네. 날 만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오,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정말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 치료를 하지 않고 피부 치료를 하는데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과민성 대장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어떤 음식을 주의하게 하세요? 그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뭐 밑도 끝도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일반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생기더라.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네네.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요. 네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이 일단 파악이 되면은 피하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연구를 통해서 주로 어떤 음식이 증상을 일으키는가 봤더니 특이하게도 포드맵이라는 음식 종류가 네. 원인이 되더라라는 네. 게 있습니다. 포드맵이라는 것은 포멘터블, 올리고, 다이, 모노, 사카라이드, 앤 폴리올 네. 이런 뭐 복잡한 네, 단어인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당류인데 우리 몸에서 100% 잘 흡수가 안 되고 발효가 쉽게 되는 예를 들면 뭐 양배추, 네. 뭐 사과, 네. 브로콜리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죠. 네.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다 장에 좋다고 그쵸. 굉장히 원래. 알려진 네, 것이고 네, 네. 환자분들이 건강할 수 있다고 해서 네. 열심히 드시고 오시는데 제 환자들은 만약에 그렇게 먹으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시작된 건 아니고요. 호주의 깁슨 교수라는 분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호주 음식이 그런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하이 포드맵 음식을 먹으면 환자들이 힘들어 하더라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10몇 년 전에 그 분야를 개척을 하셨고요. 저포드맵식이라는 치료가 약물 치료만큼 효과적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물 치료 하시면서 그렇게 식이 관리 해주시고 그렇게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사실 식이 관리라고까지는 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네. 제 개인적으로는 환자가 왔을 때 음식을 물어보냐 안 물어보냐는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증상 듣고 약만 줄 것이냐 아니면 음식도 한번 물어보고 약을 먼저 쓰기 전에 음식을 한번 테스트 해볼 것이냐 네. 이런 게 참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환자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문진만 해주면은 음식 안 물어보고 그냥 한 2, 3분 진료보고 처방전 주는 거랑 음식 물어보기 시작하면 최소한 5분, 10분, 20분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물어보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랑 거의 똑같은 대가를 그렇죠. 받으니까 사실 이거는 본인의 그 소신과 확신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되게 훌륭하신지라고. 특히 대학에 계셨던 분이 이런 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네.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보통 교수님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지나면 조금 호전이 되나요? 음식의 영향이 분명한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집니다. 가끔 저는 약을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50세 여자분이 한 2-3달 전부터 가스가 많이 차고 배가 빵빵해지고 자꾸 방귀 나오고 설사해서 왔다. 갑자기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몇 달 전에 친구가 그러는데 장에 건강해지려면 잡곡밥으로 바꿔라. 콩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때는 바꾸고 옆에 앉았던 파마하던 아줌마는 브로콜리 먹는 게 좋더라. 뭐 네. 그러면서 그걸 섞었어요. 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 그래서 아침에 보리밥에 우유에 사과를 갈아서 와우. 드시고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같이 먹는 이런 분이셨어요. 요것만 해결해 주면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약을 안 드리고 그걸 다 끊으시고 비책은 쌀밥을 드시라입니다. 네, 네. 가스가 많이 생성이 안 되고 거의 네, 100% 흡수가 네, 되기 네. 때문에 편하거든요. 그래서 쌀밥을 먹고 한 1, 2주 있다 오세요 했는데 그 다음에 오셨을 때는 증상이 없어지셨더라고요. 네. 이런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소인이 있지만 증상이 없다가 그런 유발 음식을 먹으면 증상 생긴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애매한 요인들도 많고 섞여 있는 분들이 사실은 좀 오래 걸립니다. 그 과민성 대장이나 과민성 피부염 같이 있으신 분들 중에 빨리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조금 예민하신 분들, 이렇게 네네. 약간 신경이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민하시고 좀 걱정이 많고 이런 네네. 분들이 조금 빨리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네네. 교수님 경험은 어떠신지? 가장 많이 보는 환자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신경성이라고 맞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증상은 요만큼인데 그렇고, 걱정이 많아지면서 맞아요. 증상이 더 커지고 네네. 증상이 더 커지면 다시 걱정이 커지고 맞아요. 뭐 눈덩이처럼 네. 굴러지는 분들이 있는데 네.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것 같아요. 검사를 충분히 하고 네. 당신의 병은 일단 죽을 병은 아니다. 힘들지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같이 치료하면 좋아지시더라고 좀 확신을 네. 드리면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원래 걱정 많으신 분은 어쩔 맞아요. 수가 없죠.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의사가 정말 문진을 많이 하고 이럴 수 있는 네네. 환경적인 게 되면 훨씬 더 환자분들도 그렇죠. 더 좋은 방향으로 치료가 될 텐데 항상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요즘에 좀 황당한 거는 정신과 가시면 이렇게 영화에서 본 것처럼 카우치에 누워서 이렇게 상담하고 그럴 거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가셔서 약만 받고 오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보내드렸는데 약을 받고 오셔서 다시 또 저한테 그러면 교수님이 제가 또 상담료를 상담을 또 받으셔야 열심히 되는 거 하고 아니에요? 저는 다시 또 갔다 오세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싶은데 들어주는 게 치료 중에 하나긴 맞아요. 하거든요. 사실은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네. 다행히 저는 환자가 없어가지고요. 가능합니다. 네, 환자를 많이 보고 이제 이거 보시고 많이들 가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한테?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